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모이자 야모부동산의 기룡입니다. 한 주간 평안들 하셨는지요? 코로나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데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일 쉬지 않고 다니십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주로 상담을 했던 사례들을 소개를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실제 사례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례는 대본이나 각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미리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듣는 분들이 훨씬 더 공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사례를 잘 방송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저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가 아마도 모르긴 해도 제가 이제 한 방송한 지가 한 몇 년 됐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제가 방송하는 걸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뭐 상담을 하시려고 그랬다가 이제 못 하셨던 이제 그런 분인데, 우연하게 또 제가 또 방송하는 걸 보고 이제 연락을 이렇게 물어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직접 또 이렇게 해오시게 됐는데,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요지는 이 주제와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요지는 현금이 10억이 있답니다. 현금이 10억이 있는데, 10억이 마련되는데 이제 곧 이제 뭐 퇴직을 하시나 보죠. 이제 남편께서는 퇴직을 하고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퇴직을 하려고 하고 현금은 10억이 있고, 여기까지도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까지도. 근데 이분은 10억을 가지고 처음에는 뭐 여기저기 알아봤겠죠. 서울에 뭐 강남도 알아봤을 테고, 강북도 알아봤을 테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 못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어떻게 이제 연결해서 해오셨는데, 이 10억으로 건물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이렇게 사시겠답니다. 10억으로 건물을 사시려고 하는데, 물론 여기다가 이제 융자를 앉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융자. 그래서 30억까지 사시겠대요. 이 30억 건물을 이제 이렇게 사겠답니다. 30억 건물인데 사는 목적이 투자용이 아니에요. 퇴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월세가 나와줘야 돼요. 월세가. 그러니까 투자용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10억 현금으로 30억짜리 건물을 융자를 받아서 사시려고 해요. 얼른 보아도 구성이 좀 빡빡하죠. 투자용이면 또 모르겠는데 월세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을 듣고 제가 해드린 얘기는, 서울 시내에서 그런 이제 목적으로 건물을 이 금액으로 구입하시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무리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번에 하는 얘기가 수도권의 건물을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어쩌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분명히 도움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엔딩 끝까지의 단계는 가지 않았어요. 수도권의 건물을 보신 모양인데, 어느 수도권의 어떤 건물을 하나를 보셨어요. 근데 그 건물이 7층 건물입니다. 7층 건물. 7층 건물인데 이 건물의 가격이 그냥 뭐 28억이라고 하죠. 28억. 7층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을 28억에 봤어요. 28억에 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하고 물어봤더니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도 있어요.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종착역이 따로 있습니다.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28억이고 개발 호재도 있고 7층 건물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7층 건물의 구성이 어떻게 되던가요? 구성. 건물은 이게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 건물에 뭐 빵집도 있고 뭐 세탁소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이 건물이 전체 다 상가와 사무실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올 근생 아니겠습니까? 올 근생. 올 근생 7층 건물에 28억의 수도권인데 개발 호재가 있고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아직 그거를 물어보지는 못하셨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건물 7층 건물이 7층 건물이 이제 안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건물이 높은 것들도 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7층 건물의 구성을 확인하세요. 혹시 주택이 있는지, 이 안에 주택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조금 더 뭐 몇 시간쯤 있다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해오신 어렵게 상담을 해오신 분이니까 제가 서류 검토하고 현장을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검토는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 공부 서류를 띄어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 앉아서 공부 서류를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물건이 그 상속을 받은 물건이었어요. 상속을 받은 물건인데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미 들여다보니까 정말 주택이 없어요. 올 근생이에요. 올 근생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저는 아주 낡은 건물,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건물을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남들이 버리면 쳐다보고, 남들이 아니야 그러면 기야 이렇게 하는 이제 제 성향이 좀 이렇게 청개구리 성향이 있는데 그런 제가 봐도 딱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공부 서류나 전체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문자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주택이 없답니다. 주택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문자의 내용 그런 거에서 주택이 없고 물건이 상당히 괜찮게 소개를 받아서 본인이 가보겠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그럼 제가 주의할 점을 이제 이렇게 써드렸죠. 3가지를. 공부 서류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현장 답사와 그리고 평가 그리고 3번째 뭐냐? 첫째는 현장 답사, 2번째는 현장 답사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겠죠. 2번째는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3번째 끝으로는 뭐겠어요? 끝으로는 손님들은 항상 건물을 살 때에 집착을 해. 살 때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뭐가 빠져요? 팔 때가 빠져버려. 팔 때가.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건물을 보거나 살 때에 집착을 하지 않고 팔 때에 집착을 해요. 팔 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이 출발점도 시야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째로 주의할 점은 3년에서 뭐 그 이후의 시간에 내가 매도 시점에 출구의 그 판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쫙 보내드렸죠. 3가지를. 근데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통화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통화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제 좀 이렇게 더 살펴서 직접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십시오.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현지에 있는 이 물건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더니 부동산이 보통 이제 외부 부동산 강남 쪽에 이게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는데 이 업계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호의적이진 않는데 저한테 뭐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등장한 게 있습니다. 이 건물 7층 건물인데 이 7층 건물에 공실이 있다는 거예요. 공실이. 이분이 손님한테 어필한 금액은 월세가 1,400만 원이었어요. 1,4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공실이 저랑 얘기를 하면서 공실이 있대요. 다른 거죠. 손님과 저와.
공실이 있답니다. 이게 공실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선선히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근데 이게 또 지하 1층에 있는 건데 이 공실이 8개층 중에 공실이 이렇게 지하까지 있으면 위로 7개층 아래로 1층인데 전체가 꽉 찼었던 건물은 맞아요. 맞는데 이 중에 5개층이 공실이에요. 이게 공실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8개층 중에 5개층이 공실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1,400 정도 나왔는데 설명하는 사연인즉슨 이런저런 사연 연유로 관리,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관리 부실, 그리고 상속, 관리 부실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나오죠. 코로나 이렇게 해서 이 현재 월세가 700에서 800이 나온답니다. 자, 이게 이제 최종적인 그 건물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요 과정을 손님께 그 공실이 있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공실이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공실이 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공실이 있어. 제가 지금 오늘 주제를 이렇게 어제 밤새 고민했어요. 어떤 주제를 걸을까. 평소에도 고민을 하지만. 근데 그분의 그 마지막 멘트를 듣는 순간에 이게 무슨 이 부분은 짚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그분은 이걸 다 좋아했거든요. 다 좋아하고 제가 체킹하고 올 근생이고 다 좋아했는데 공실이 있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 맞바람의 바닷가에 이게 바람이 불면 이 개가 이렇게 나왔다가 눈을 딱 감추죠. 이게 맞바람에 개 눈 감추듯이 이렇게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싹 들어가 버렸어요. 구매의 의도 또 매력 있었던 느낌 이런 것들이 싹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느끼면서 이 부분은 꼭 설명을 좀 드려서 방송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럼 포인트는 공실과 올 근생 건물인데 공실과 현재는 이렇게 나오던 게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이 건물을 이제 이렇게 제가 약간 금액은 변경을 했습니다. 또 너무 같아버린 그러니까. 근데 뭐 수도권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금액인데 사실 이 실제의 현장 시세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현장 시세는 한 32억에서 한 33억 정도 이런 정도의 시세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 이거는 그쪽 관리하는 부동산이 이 얘기를 하건 안 하건 간에 나오는 월세 수익을 보면 이 월세 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이 건물은 상당히 가치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위성사진 또 뭐 지형사진 또 일반 지도 또 지적도 이런 걸 다 통해서 이렇게 관측을 했어요. 관측을 했더니 이 건물의 주변이 상당히 그 배후가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은 아니죠. 이미 그 계획이 서 있고 움직이는 거니까 이 개발 호재가 현실로 나타나는 시점에는 물론 시간이 뭐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이 건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는 이 아주 초유의 비상사태죠. 이런 재난사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7층 건물도 여지없이 망가지는 거죠. 올 근생이고 주변에 배후지도 좋고 탄탄해 아파트 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그 근생 지역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모든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4단계는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제가 그 작년에 그 압구정동 이런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어떤 손님을 이제 그 굉장히 좋은 A급 그 상가를
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도 현재 상당히 영업을 고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4단계는 첫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4단계가 아니라 코로나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 건물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임대료가 건물의 임차인 구성이 30%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0%가 빠져요. 구성이. 최소. 그러면 만약에 집중도가 높잖아요. 집중도가 높으면 더 빠져요. 덜 빠질 수 있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덜 오는 경우에 거기에 몰려있는 상가 임차료는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이 변두리 임차인들보다 더 휘청거려요. 휘청. 변두리는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벌고 말았는데 이 중심 상가들은 좋은 상가 입지에 있는 집중도가 높은 이런 곳들은 100만 원 버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쉬운 얘기로 부동산에 폭탄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어디가 충격을 받아요? 우리나라 1번지 강남이 충격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이런 이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 근생이면서 와 정말 괜찮은 물건 충격을 진짜 많이 받죠. 이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저는 이런 건물을 구입하시는 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구입하시는 쪽에. 그래서 코로나 4단계가 진행될 때 이 건물 시장의 그 실체는 이렇게 8계층이 꽉 차 있던 배후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올 근생의 건물이 5계층이 비는 게 실체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올 근생의 건물 8계층이 있는 올 근생의 건물도 코로나 4단계에서는 5계층이 비는 공실로 나오는 그런 게 현재 건물 시장의 실체다. 그렇다고 그러면 건물을 사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제가 이 말 끝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나뉘어지겠죠. 사야지. 아니야. 기다려야지. 어째야 되지? 이렇게 중간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부동산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불확실하지만 부동산에 있어서 긍정적이었던 사람 아닌 사람이 돈을 번 사람은 조금 그래도 아마 퍼센테이지가 작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 좋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미래의 일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느냐? 물론 부정적인 분석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봐야 그 물건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시작을 해서 부정적인 걸 보는데 부정적으로 시작을 해서 긍정적인 걸 보려고 그러면 긍정적인 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올 근생에 8계층에 월세가 1,400만 원이 나오는 이런 건물이 올 근생입니다. 이런 건물이 5계층이 공실이 나는 게 코로나 4단계 건물 시장의 실체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물건이 나오면 아니야 하고 하실 게 아니라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들여다봐서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던 베이스, 그 주변의 여건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코로나가 뭐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평온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 베이스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변화가 좀 안 좋은 마이너스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이런 건물은 보세요. 32억에서 33억 나가는 건물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물론 핸디캡이 있죠. 5계층 공실이라는. 이거는 그렇게 핸디캡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서 이분한테는 조금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서 은행 이자를 커버하고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출구 전략으로 이 금액에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금액에.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는 게 괜찮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그 건물을 사시는 분들의 아마 대다수 분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한 건물 5개 가지기까지는 그냥 저학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예전에. 그런데 건물을 뭐 5채 이상 가지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뭐 1채 아니면 2채, 뭐 3채까지도 그분들의 관심사는 수익률일 겁니다. 야, 그 월세 얼마 나와?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수익률이 관심사일 겁니다. 수익률. 그 수익률을 얘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들어오기 전에. 그 앵커분이 하셨나? 아무튼 그 8년 모으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 집을 살 수 있다고. 이제 8년을 꼼짝없이 돈을 다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멘트를 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갑자기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막 그 과거로 돌아가 봤어요. 과거로 돌아가 봤더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요쯤 됐을 때인데, 그때가 이제 70년입니다. 70년. 아니, 갑자기 뭐 70년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70년인데 제가 어려서 총명했나 보죠.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어른들의 뭐 젊은 사람들의 월급이 10,000원에서 20,000원이었어요. 자료를 막 뒤져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궁금해서. 그랬더니 20,000원 남짓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뭐 400만 원 받으면 연봉 5천이잖아요. 그런데 400만 원 받는 사람만 있어요. 200~300만 원 받는 사람도 젊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2만 원 넘게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제 한 달 월급이, 저는 이제 용돈, 한 달 용돈이 300원이었습니다. 나 300원에서 저는 그때 1일 10원이었습니다. 10원. 10원.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는 부동산을 하면서인지 아니면 본래가 그런지, 저는 상당히 긍정형의 이런 약간 낙관형, 긍정형의 이제 사람입니다. 이제 그때 보니까 10,000원 1년 모으면 12만 원이잖아요. 1년이면 12만 원이고, 그리고 10년 모으면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 이게 10년. 에? 10년 모으면 120만 원인데, 제가 살던 왕십리 바로 앞에 집이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500만 원. 집이 5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죠. 왜 기억하냐? 저희 어머니가 개를 타셨는데 그 개돈으로 이 집을 못 사더라고요. 그때 50만 원이가 개돈을 탔는데 500만 원이었어요. 요거의 대지는 제 기억에, 지금 이제 부동산을 하니까 제 기억에 대지 한 50평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120만 원밖에 못 모으는데 2만 원씩 받아도 240만 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건 못 사잖아요. 그럼 지금 8년 모아가지고 집을 산다 그러면 지금 시장 어때요? 70년 이 낙후했던 정말, 제가 아침에 일어나 어느 날 보니까 집 앞에 다른 집 대문을 누가 이렇게 두드리는 걸 봤어요. 저보다 좀 큰 애가. 옷은 남루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국어를 하는 그 옛날 표현이죠. 거지였죠. 그때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 높고 서민은 접근할 수도 없고 모두 다 새 살고 이런 판국에도 이랬단 말입니다. 10년에 120만 원, 20년, 30년 모아야 돼요. 근데 지금 8년에 집 산다고요? 와, 이거 대단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번째 주제는 수익률이었는데, 그래서 월세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월세. 월세는 돈을 현찰로 받든 뭐로 받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돈을 그냥 받는 거잖아요. 돈을.
돈을 이렇게 받는 건데 부동산에 투자, 부동산을 산다, 월세를 받든 뭐를 하든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곧 뭐겠습니까? 월세도 받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내 부동산이 투자성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럼 미래 가치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월세를 지금 받으면 말이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월세 받아가지고 집 사거나 월급 받아가지고 집 사는 그런 시대, 그런 시절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저는 아직 뭐 부동산을 지금 한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산다 이런 거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자기가 받은 월급에 무언가를 보충을 해야 되겠죠. 은행의 도움을 받든 부모님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뭐 지인의 도움을 받든 이렇게 해서 집을 사는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니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제가 언론이나 매스컴들은 맨날 그 치솟는 집값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월급은 왜 안 치솟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계속. 근데 월급을 받아서 집 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월급은 일정 부분 쓰고 저축을 하면서 그 저축에 뭔가 저축에 대한 크레딧으로 생기는 게 있잖아요. 은행에서 주는 신용 이런 것으로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월세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건물주가 있다고 하면 건물 잘못 사는 시대가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미래 가치는 월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건물의 미래 가치는 뭐다? 월세가 아니다. 건물의 미래 가치는 뭐냐? 그야말로 미래의 그 건물이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를 바라봐야 한다. 내가 안 되면, 내가 그걸 바라볼 수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 전문가는 친구나 지인이거나 뭐 남편이거나 뭐 부인이거나 아니면 어머니거나 부모님이거나 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유념하시면 돼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 이 평가에 대한 부분만큼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어머니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이 자기 큰 재산을 때려서 살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아빠한테 물어보거나 옆에 친구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부동산 한다고. 그건 아닙니다. 이 부동산도 분명히 전문 분야이고 미래에 대한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20년 공인중개사로 아니면 뭐 부동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건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계속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평가만 빼고 나머지는 물어보셔도 돼요. 동네 부동산 다. 그리고 사는 시기, 타이밍, 때는 제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사세요. 신문에서 난리가 난대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자,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8년에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이때 신문이란 신문 그리고 전문가는 다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12월 말 31일 기점으로까지도. 근데 2009년부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랬으니까 그랬다가 아니라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때를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를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그 때는 내가 사고 싶으면 그게 때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서류 검토, 평가는 전문가에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방송을 나오기 전에 듣고 나왔습니다. 이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아직도 생소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이 서브프라임은 미국의 주택 등급이 하나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 3등급이 이 서브프라임 등급이에요. 1등급은 프라임 등급입니다. 3등급의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했는데 그게 갚아지지 않으니까 생긴 사태가, 이 모기지는 융자나 대출을 의미합니다. 그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현재의 사태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이 모기지, 이게 융자라고 했는데요. 융자, 대출. 이 모기지 연체율보다 현재가 더 높답니다. 자, 기회일까요? 안 좋은 기회일까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회의 순간으로 생각하고 좀 더 잘 알아보시기를 추천하면서 오늘 유익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뵐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야 모이자 야무부동산 기룽이었습니다.